일본 역사 깊숙한 곳에 아주 선명하게 남아있는 한반도의 흔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몰랐던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요. 사실 일본이라는 고대 국가가 만들어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한반도의 새 왕국. 오늘 그 이야기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자, 이걸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혹시 일본 여행 가보셨나요? 아니면 지도를 좀 유심히 보신 적 있으세요? 왜 유독 일본의 유명한 장소들 이름에서 고대 한국의 이름들이 들리는 걸까요? 이게 그냥 우연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전혀 생각지 못했던 어떤 거대한 역사의 흐름 같은 게 숨어 있는 걸까요? 바로 이런 이름들 말입니다. 보세요. 고구려를 뜻하는 고마, 백제를 뜻하는 구다라, 그리고 신라를 뜻하는 실하기. 이게 그냥 이름만 남아있는 게 아니에요. 이 지명들은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바로 그 땅에 살았던 사람들의 뭐랄까 지워지지 않는 발자국 같은 겁니다. 자, 지금부터 이 이름들 뒤에 숨겨진 이야기 하나씩 한번 풀어보죠. 네, 맞아요. 이 이름들은 그냥 이름이 아니라 바다를 건너간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고대 한반도의 삼국시대,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사연을 안고 일본 열도로 건너갔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들이 그냥 정착한 이주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들은요, 새로운 땅에 문명과 기술이라는 씨앗을 뿌린 그야말로 선구자들이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파일부터 열어볼까요? 주인공은 바로 고구려입니다. 나라가 멸망하는 그 거대한 소용돌이 속에서 고구려의 왕족, 기술자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일본으로 건너갔습니다. 하지만 이들을 그냥 난민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당시 일본의 야마토 정권에게 이 사람들은 정말 그 누구보다도 귀한 최첨단 기술을 가진 인력이었던 거죠. 1799. 이 숫자가 뭘까요? 이게 바로 서기 716년에 야마토 정권이 지금의 도쿄 근처 무사시라는 지역에 정착시킨 고구려 유민들의 가구수입니다. 가구수예요. 한 집에 여러 명이 살았을 테니까 이건 정말 수천 명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의 이주였던 거죠. 그리고 이게 그냥 추측이 아니라는 명백한 증거가 있습니다. 바로 일본의 공식 역사서 송일본기에 딱 기록되어 있어요. 이 기록을 보면요, 이게 그냥 사람들이 피나눈 수준이 아니라 야마토 정권이 선진 기술과 인력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아주 체계적으로 진행한 일종의 국가 프로젝트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의 유산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고마 신사가 바로 그 살아있는 증인이에요. 고구려에서 온 사람들은 여기서 농업 기술을 전수하고 또 의술을 펼치면서 그 지역 사회의 기반을 완전히 닦아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름만 남은 게 아니라 그들의 삶의 터전이자 문명이 시작된 곳이었던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파일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백제입니다. 백제는 정말 일본 고대 국가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가 없어요. 거의 핵심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일본 아스카 시대, 나라 시대의 문화의 황금기 있잖아요. 그 문을 연 주역들이 바로 백제에서 건너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거 정말 재밌는 얘기인데요. 그 증거가 아주 흥미로운 단어 하나에 남아있어요. 바로 구다라나이라는 말입니다. 지금 일본어에서는 시시하다, 가치 없다 이런 뜻으로 쓰이거든요. 근데 이 말의 어원을 파고들면 가장 유력한 설이 구다라, 즉 백제에서 온 게 아니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당시에는 메이드 인 백제가 아니면 쳐주지도 않았다는 거죠. 그 정도로 백제 물건은 최고급품의 상징이었습니다. 단어 하나에 그 시대의 위상이 그대로 담겨 있다니 정말 놀랍지 않나요? 백제의 영향력은요,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하나만 콕 집을 수가 없을 정도예요. 오사카에 있는 백제왕 신사, 곳곳에 남아있는 백제식 기와, 그리고 저 유명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호류지의 사찰의 건축 양식까지, 심지어 일본의 중앙정부 시스템, 그 관료제도를 설계한 오경 박사들도 다 백제에서 건너간 학자들이었습니다. 이건 일본 고대 국가의 소프트웨어랑 하드웨어를 통째로 설계해줬다고 해도 진짜 과언이 아니죠. 자, 이제 마지막 파일입니다. 이번엔 바다의 지배자 신라의 이야기예요. 신라 사람들은 정말 뛰어난 항해술과 무역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걸 바탕으로 일본 열도 곳곳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었습니다. 신라에서 건너간 사람들은 주로 항구가 있는 도시의 터를 잡았어요. 거기서 뭘 했냐? 배를 만들고 쇠를 다루고 또 아름다운 도자기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들의 이 뛰어난 기술력이 일본 해안 지역의 산업과 경제를 일으키는 핵심 엔진 역할을 한 겁니다.
근데 신라의 영향력이 단순히 기술에만 그친 게 아니에요. 오사카에 있는 스미오시 타이샤라는 큰 신사가 있는데 거기서 바다의 신에게 지내는 제사에 신라 출신 제관들이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요. 중세 도쿄 한복판에 시라기초, 그러니까 신라 마을이라는 이름의 국제무역지구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바로 장보고의 청해진을 중심으로 한 그 막강한 동아시아 해상 네트워크가 일본의 심장부까지 깊숙이 뻗어 있었다는 증거죠. 자, 이제 흩어져 있던 이 퍼즐 조각들을 한번 맞춰볼 시간입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 이 세 왕국은요. 각자 자기만의 전문 분야를 가지고 일본이라는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 데 참여한 거예요. 이건 그냥 옆 나라랑 사이좋게 지내는 문화교류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훨씬 더 거대하고 체계적인 말 그대로 문명의 이식이었던 거죠. 이 표를 보시면 한눈에 딱 들어오죠. 고구려는 군사 조직이나 성곽 기술, 천문학 같은 분야를 맡았고 백제는 행정 시스템, 종교, 예술 같은 소프트 파워를 담당했습니다. 그리고 신라는 뛰어난 해안 기술과 무역으로 경제의 혈맥을 뚫어줬죠. 어떻습니까? 각자 최고의 전문 분야를 가지고 일본이라는 나라를 함께 만들어 나간 완벽한 파트너였던 겁니다. 실제로 고대 일본 역사서인 일본서기를 보면 이들의 역할이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백제 사람은 그림을 그리고 신라 사람은 배를 몰아 바닷길을 안내했다. 이 한 문장이 모든 걸 말해주지 않나요? 당시 사람들도 이 삼국에서 온 사람들이 각각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이제 결론을 내려야겠죠. 이 사람들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그냥 바다 건너온 외국인이나 이주민? 아닙니다. 이들은요, 고대 일본이라는 국가를 함께 세운 공동 창립자였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이들을 단순히 외부에서 온 외래인으로 보는 낡은 시각에서 벗어나 함께 나라를 만든 사람들로 봐야 한다는 거죠. 실제로 요즘 일본에서도 이런 시각이 점점 힘을 얻고 있습니다. 왜 그들의 흔적을 지울 수 없겠어요? 그건 다른 나라의 역사가 아니라 바로 일본 역사가 시작되는 그 순간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역사는요, 그냥 책 속에, 박물관 속에 갇혀있는 죽은 과거가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고마신사에서는 그 후손들이 모여 축제를 열고 있고요. 스미요시 타이샤에서는 신라에서 전해진 음악과 춤이 신성하게 연주되고 있습니다. 무려 1500년 전의 기억이 오늘날까지 이렇게 생생하게 숨쉬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일본의 여러 지명송에 숨겨져 있던 거대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함께 넘겨봤습니다. 어떠셨나요? 어쩌면 지금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우리 주변의 장소들, 그 이름 속에도 이렇게 놀라운 이야기가 숨어 있을지 모릅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